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16년 넘게 암 환자들과 동고동락해온 의사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언제나 식단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탄수화물에 대한 오해가 가장 큽니다. 진료실을 찾는 많은 환자분들이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저는 암이 탄수화물을 먹고 산다고 들어서 밥이랑 빵은 입에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암세포가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우리 몸의 정상세포들은 도대체 무엇을 에너지로 삼아 생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암과의 긴 싸움에서 우리 몸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암세포가 당분을 얼마나 갈구하는지 쉽게 이해하기 위해 펫CT 검사의 원리를 살펴봅시다. 이 검사는 우리 몸속의 암덩어리를 찾아내는 장비입니다. 검사를 할 때 환자의 몸에 조영제를 주입하는데 이것은 방사성 동유연소를 붙인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혈관에 들어가는 순간 약 20초 만에 심장을 거쳐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때 무서운 점은 암세포나 염증세포들이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정상세포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이 포도당을 가로채 간다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 사진을 보면 암이 있는 부위가 밝게 빛나는데 이는 암세포가 그만큼 많은 포도당을 먹어 치웠다는 증거입니다. 즉, 암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당분, 그리고 빨리 분해되는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무조건적인 탄수화물 금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똑똑하게 골라 먹어야 합니다. 흰 쌀밥이나 흰빵, 달콤한 케이크처럼 혈당 지수가 높은 나쁜 탄수화물은 섭취 즉시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듭니다. 이렇게 혈관 속에 당분이 넘쳐나면 동작이 빠른 암세포가 이 영양분을 독차지하여 성대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결국 암세포는 배불리 먹고 무럭무럭 자라진 정작 정상세포는 굶주리게 되어 환자의 몸은 갈수록 마르고 쇠약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좋은 항암제를 써서 암세포를 100만 개 죽여도 잘못된 식습관이 몇 주만 지속되면 암세포가 다시 1000만 개로 불어나 치료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암 환자에게 가장 현명한 식사 전략은 당뇨병 환자의 식단을 따르는 것입니다. 암 환자의 몸도 당뇨 환자만큼이나 당분에 민감하다고 생각하십시오. 당뇨 환자가 저녁에 떡 한 조각만 먹어도 다음날 혈당이 치솟듯이 암 환자에게 그 잉여 당분은 암세포의 폭발적인 성장을 돕는 연료가 됩니다. 흡수가 빠른 나쁜 탄수화물 대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착한 탄수화물을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에너지가 서서히 공급되어 정상세포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고 혈당 스파이크도 막을 수 있습니다.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여 식전과 식후 혈당을 체크해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식단에서 제외하는 것이야말로 과학적으로 암세포를 굶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식습관과 암세포 성장의 밀접한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라론 증후군이라는 흥미로운 의학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키가 아주 작게 자라는 외소증의 일종인데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안데스 산맥의 고지대에 모여 삽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의학계가 이들에게 주목한 이유는 그들의 작은 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독특한 건강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춥고 험한 고산지대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은 동물성 지방과 고칼로리 음식을 엄청나게 섭취합니다. 그 결과 대부분이 고도 비만이고 겉보기에는 건강이 나빠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식단과 체형이라면 당뇨병과 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야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이 두 가지 치명적인 질병에 거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에 호기심을 느낀 한 영국인 의사가
무려 2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연구한 끝에 그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핵심은 성장 호르몬 결핍을 유발하는 유전자 돌연변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IGF-1, 즉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암 환자가 나쁜 탄수화물을 피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암을 키우는 두 가지 위험한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세포에게 직접적인 먹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훨씬 더 정교하고 위험한데 바로 IGF-1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쁜 탄수화물을 섭취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뇌는 이를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췌장에 명령을 내려 인슐린을 쏟아내게 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분을 세포로 실어 나르는 택배 트럭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될 때 구조적으로 아주 비슷하게 생긴 IGF-1이라는 성장 호르몬도 함께 분비된다는 점입니다. Deflate or IGF-1은 강력한 성장 촉진제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세포 분열과 성장을 돕지만 몸속에 암세포가 숨어있는 환자에게 이것은 최고급 비료와 다름없습니다. IGF-1은 암세포에게 먹이가 풍부하다는 신호를 보낼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세포 분열과 증식을 명령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로 암세포를 힘겹게 죽여놓고 돌아서서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먹어 IGF-1을 분비시키는 것은 불난집에 물을 끼얹으면서 동시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식단 관리가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생사가 걸린 필수 원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는 얻으면서 암세포는 굶기는 올바른 식사법은 무엇일까요?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체온을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무작정 굶을 수는 없습니다. 암세포와 정상세포 모두 탄수화물이 필요하지만 핵심은 어떤 연료를 선택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뱃속에서 아주 천천히 분해되어 당분으로 변하는 착한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혈당이 잔잔한 시냇물처럼 완만하게 올라가고 모든 세포에 골고루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반대로 나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 탐욕스러운 암세포가 그 에너지를 싹쓸이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에게 가장 권장하는 최고의 탄수화물 공급원은 바로 채소입니다. 채소의 80%는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소와 같은 반추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식이섬유를 소화시켜 포도당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장에 들어가면 부피가 늘어나 포만감을 주고 배변 활동을 돕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는 순서입니다. 이것은 제가 에너지주의 프로세스의 변경이라고 부르는 전략입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먼저 먹고 반찬을 먹지만 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서양식처럼 샐러드나 채소를 가장 먼저 먹어야 합니다. 소화 과정을 샤브샤브 요리에 비유해 봅시다. 끓는 육수에 얇은 고기를 넣으면 금방 익지만 채소는 익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 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긴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먼저 먹으면 소화되는 데 시간이 걸려 위장과 소장에 자연스러운 거름망을 형성합니다. 그 뒤에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이 거름망에 걸려 아주 천천히 흡수됩니다. 덕분에 식사 후 혈당 수치가 10까지 치솟을 것이 3이나 4 정도에 머무르게 되어 혈당 관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요약하자면 암을 막는 방어막을 구축하기 위해 흰쌀밥, 밀가루, 설탕 같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철저히 피하십시오. 또한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육과 불에 탄 붉은 고기는 발암물질 덩어리이므로 식탁에서 치워야 합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소와 좋은 탄수화물로 채우십시오. 채소는 혈당을 낮출 뿐만 아니라 고기에는 없는 각종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 같은 생명 유지의 필수 성분들을 가득 담고 있는 보물창고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환자분들이 감기나 피로 회복을 위해 비타민 C 주사를 놔달라고 요청하곤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 환자분들은 힘든 항암 치료 대신 비타민 C 요법으로만 치료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과연 비타민 C가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비타민 C 치료법을 선구적으로 도입한 의사로서 오해를 풀고 진실을 명확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2010년 무렵 저는 뜻있는 의사들과 함께 미국의 리오단 클리닉에서 시행하던 비타민 C 치료 프로토콜을 한국에 들여왔습니다. 당시에는 학계와 대학 병원 교수님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방송 토론에서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꾸준히 임상 효과를 증명해온 덕분에 지금은 한국의 거의 모든 병원에서 이 요법을 인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환자분들이 비타민C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며 수술이나 항암 치료 같은 표준 치료를 거부하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프레셔니스는 사용하는 용량에 따라 정반대의 작용을 하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우리가 알약으로 먹는 저용량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세포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암세포를 죽이려면 정반대로 강력한 산화작용이 필요합니다. 이는 오직 정맥 주사를 통해 혈중 농도를 극한으로 높였을 때만 가능합니다. 혈중 비타민C 농도가 최고치에 달하면 과산화수소가 생성되는데 이 물질이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골라서 타격합니다. 입으로 먹어서는 절대 이 농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일정량 이상의 비타민C가 들어오면 흡수를 차단하고 배설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가 암 치료에 효과가 없다는 과거의 연구 결과들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그 연구들은 환자에게 비타민C를 주사가 아닌 입으로 먹였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잘못 설계된 연구들입니다. 입으로 먹는 비타민C는 컨디션을 좋게 할 수는 있어도 암세포를 죽이는 무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항암제가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는 원자폭탄이라면 고용량 비타민C 주사는 적군만 골라 쏘는 저격수와 같습니다. 파괴력은 항암제보다 약할지 몰라도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능력은 탁월합니다. 따라서 현명한 환자라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무기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항암제로 암덩어리를 강력하게 타격하고 비타민C 요법으로 부작용을 줄이면서 남은 암세포를 처리하고 체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병원의 표준 치료를 중단하고 비타민C에만 매달리는 것은 스스로 생존 기회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치의와 상의하여 두 가지 치료법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것이 암을 이기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수술을 앞두거나 회복기에 있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체력을 보충한다며 고기를 잔뜩 먹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삼겹살이나 갈비를 먹으며 몸보신을 하라는 조언을 들으셨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는 내 몸을 망치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동물성 단백질, 특히 붉은 고기를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그것은 더 이상 영양소가 아니라 내 몸을 공격하는 독소가 됩니다. 위디 있을 집을 짓는 벽돌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은 몸집을 키워야 하니 많은 벽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장이 끝난 어른의 몸은 이미 완공된 집입니다. 더 이상 새 벽돌이 필요 없고 머리카락이나 손톱, 피부 재생 같은 유지보수를 위한 소량의 벽돌만 있으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르면 성인은 체중 1kg당 0.5에서 1g의 단백질이면 충분합니다. 즉 여성은 하루 30g, 남성은 50g 정도면 차고 넘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을 움직이는 진짜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우리 몸은 휘발유, 즉 좋은 탄수화물을 연료로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만약 휘발유를 가득 채워놓고 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즉 운동을 하지 않으면 넘치는 연료는 간에 쌓여 지방간이 되거나 혈액을 떠돌며 고지혈증을 유발합니다. 이는 굶주림에 대비해 에너지를 저장하려는 우리 몸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적게 움직여서 저장 창고가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휘발유 대신 경유를 넣으면 안 되듯이 탄수화물 대신 고기를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단백질을 태워 에너지를 만들면 불완전 연소로 인해 매연, 즉 독소가 발생하여 세포를 늙고 병들게 합니다. 강남기를 과다 섭취했을 때의 또 다른 문제는 소화불량입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단위로 쪼개져야 흡수가 되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고기가 들어오면 위장관이 이를 다 분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덩어리진 단백질 찌꺼기가 장 속에서 부패하면서 가스를 만들고 독한 냄새를 풍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장누수 증후군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장 점막에 구멍이 뚫려 그 틈으로 부패한 독소와 세균이 혈관으로 침투해 전신염증을 일으키고 면역체계를 교란시킵니다. 맞아먹는 고기의 품질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과거에 명절에나 먹던 고기는 자연에서 자란 건강한 가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공장식 축산 환경은 다릅니다. 좁은 케이지에 갇혀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란 가축은 몸속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득하고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가 투여됩니다. 우리가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 동물의 고통과 독성을 고스란히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물성 식단을 권장합니다. 비록 고기처럼 입에 착 감기는 감칠맛은 덜할지 몰라도 식물성 단백질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 훨씬 더 잘 맞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동안 가장 안전한 선택은 채소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 없이 무작정 시작하는 식이요법은 편식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며 이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고 채소만 먹는다거나 소금을 한 톨도 먹지 않는 무염식을 한다며 자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 채소 또한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스톱워치 나름대로 철저하게 식단을 관리하고 오신 분들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막무가내로 드신 분들이 영양 과잉으로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잘못된 식이요법을 하신 분들은 영양 결핍으로 수치가 바닥을 칩니다. 겉으로는 독소가 빠져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심각한 영양 실조로 몸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식품의 에너지 밀도 차이입니다. 햄버거 하나가 주는 열량을 채소로 채우려면 거대한 바구니 하나를 가득 채워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채식으로 바꾸면서 식사량은 예전 그대로 유지합니다. 결국 섭취하는 칼로리가 턱없이 부족해지고 이런 상태가 1, 2년 지속되면 몸은 기아 상태에 빠져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우리 몸을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영양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차를 가게 하는 연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엔진을 원활하게 돌리는 윤활유인 비타민, 미네랄 같은 미세 영양소입니다. 의과 대학에서도 주로 연료에 대해서만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윤활유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살 빼라, 고기 줄여라, 채소 많이 먹어라 같은 뻔한 조언밖에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식이요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소식, 즉 적게 먹는 것입니다. 야생 동물들은 아프면 본능적으로 곡기를 끊고 웅크리고 쉽니다. 소화에 쓸 에너지를 아껴 치유와 회복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자연 치유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특히 암 환자는 무작정 굶어서는 안 됩니다. 항암 치료를 견뎌낼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이요법은 반드시 전문가의 모니터링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암세포를 굶겨 죽이려다 내 몸을 먼저 굶겨 죽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한 제1원칙은 무엇을 더 챙겨 먹을까를 고민하기 전에 내 몸에 독이 드는 것을 끊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약을 먹으면서 병을 만드는 음식을 먹는 것은 만성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식탁에서 추방해야 할 적은 바로 삼백식품입니다. 흰 쌀밥, 흰 밀가루, 흰 소금은 보기에는 깨끗하고 맛있어 보이지만 암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거름입니다. 이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암세포의 성장을 돕는 IGF-1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또 MX 또한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음식인 가공육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담배나 성면과 같은 등급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붉은 고기인 소고기, 돼지고기 또한 2군 발암물질입니다. 이상적인 식단 피라미드를 보면 가장 넓은 밑바닥은 하루 5접시 이상 먹어야 할 신선한 채소들이 차지하고 있고, 가장 꼭대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해야 하는 붉은 고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항암 식단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집밥입니다. 좋은 식재료를 골라 정성껏 조리하고 간을 조절한 집밥이야말로 최고의 명약입니다. 안타깝게도 암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분들도 고혈압, 당뇨, 비만 같은 대사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가족은 유전자를 공유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생활 습관과 식탁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운동하지 않고 함께 기름진 고기와 달콤한 후식을 즐기면 질병도 함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식이요법을 환자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으로 만들지 말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건강 프로젝트로 만들라고 권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채소 위주의 담백한 식사를 하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환자는 물론이고 가족들의 혈압과 혈당이 잡히고 살이 빠지며 모두가 건강해집니다. 암과의 싸움은 길고 힘겹지만 가족이 함께한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재발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5년 동안은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십시오. 그 후에는 30%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먹고 싶은 것을 즐겨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의 절제가 미래의 건강을 보장합니다.